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홉 굽이 물길에 대한 건데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국경과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하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아이디어 하나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문화권으로 퍼져나가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그 과정이요.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학자들에게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참 놀랍게도 그들이 평생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 저 멀리 중국의 어느 산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진진해집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그 근원으로 한번 가보죠. 중국의 한 위대한 학자와 그가 정말 사랑했던 자연, 바로 그의 은둔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원작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함께 보실까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주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2세기 신유학의 거장이었죠. 그가 무이산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아홉 굽이 계곡, 그러니까 구곡의 풍경에 완전히 매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무이도가라는 유명한 시를 남기게 됩니다. 바로 이 시와 그의 삶이 당시 학자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상징이 된 거죠. 자, 이 매력적인 아이디어가 드디어 16세기 조선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조선의 학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서 두 개의 아주 뚜렷한 흐름으로 나뉘게 됐다는 점이에요.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랄까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쪽은 이황의 학풍을 따라서 원본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 그게 최고의 존경이다 라고 믿었고요. 다른 한쪽은 이 학풍에 따라서 아니야, 우리 현실에 맞게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존경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모방이냐? 창조냐?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두 길이 펼쳐진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길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황의 학풍을 이은 학자들이 선택했던 길, 바로 완벽한 모방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익이라는 학자가 남긴 이 말을 보면 그들의 철학이 딱 드러나요. 무이구 국도는 그냥 풍경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희라는 인물 그 자체, 그의 정신을 담은 초상화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굳은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희의 시에 쓰인 운율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를 짓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중국 무이산의 풍경을 상상으로 끝없이 그려냈습니다. 이들에게 원본을 완벽하게 따라하는 모사는 주희의 정신을 계승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올바른 방법, 바로 그거였던 셈이죠. 자, 이제 시선을 확 돌려서 두 번째 그룹을 만나보겠습니다. 철학자 이의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요. 이 아이디어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들은 저 멀리 있는 걸 그저 감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수동적인 모방을 넘어서 아주 능동적인 창조의 길을 선택한 거죠. 바로 여기, 우리 땅에 우리만의 구곡을 만들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땅에서 무이산만큼 아름다운 곳을 찾아내요. 그 다음 그곳에 학문을 위한 공간, 서원을 짓죠. 이어서 새로운 아홉 굽이 계곡, 조선식 구곡을 정하고 그 풍경을 노래하는 새로운 시를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상 속의 풍경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실제 경치를 화폭에 담아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드러나는데요. 정작 이 아이디어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수입을 넘어서 조선의 학자들이 이뤄낸 아주 독창적인 성취였던 거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순수했던 학문과 예술의 흐름이 이제는 정치적인 힘과 얽히기 시작하거든요. 당시 조선의 주류 정치 세력이었던 노론. 이들에게 이 조선식 구공 문화는 그야말로 너무나 매력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냥 예술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통성을 선언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전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주희에서 시작된 이 위대한 학문의 정통성이 이 일을 거쳐서 노론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송시열에게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우리 노론,
에게로 이어진다는 이 거대한 계보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노론이 자신들의 근거지에 구곡을 딱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우리가 바로 주희와 이이의 학문을 계승한 이 시대의 진정한 주역이다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퍼포먼스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편의 시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치 권력의 상징이 되기까지 했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12세기 중국에서 한 편의 시로 태어난 아이디어가 16세기 조선에서는 모방의 대상이 되고요. 17세기에 들어서는 창조적인 각색의 시대를 열었고 마침내 18세기에는 강력한 정치적인 상징으로까지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던 그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국경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운동으로 발전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는 권력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도구가 되기까지 정말 한 아이디어의 삶이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채롭고 예측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리믹스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조선 학자들의 그 치열했던 고민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